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은 빅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2부 회복의 경험담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단계에서 1단계가 시인이죠, 시인. 근데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게 싫으시죠? 예, 싫으실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게 뭐 시인한다라고 한다거나 뭐 인정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내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전부는 아니죠. 그냥 이런 내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부분도 제목이 받아들임이 해결책이다예요. 어떤 의사의 중독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회복의 경험담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들임이 해결책이다. 그 의사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만 그의 많은 질환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물만을 처방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받아들임이 해방에 대한 그의 열쇠였다. 실수로 인해 AA에 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였다. 나는 전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가장 공상적인 순간에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성장했을 때 어머니는 장차 내가 AA의 회장이 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암시한 적이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많은 술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물론 나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당신 또한 마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느낌이었다. 나의 주된 문제는 결혼 생활이었다. 만일 당신이 내 아내와 같은 부인을 가졌다면 당신 또한 술을 마셨을 것이다. 내가 AA에 들어올 때는 맥스와 결혼한 지 28년째였다. 훌륭한 결혼 생활로 시작했지만 그녀가 단주를 위한 가족 모임의 멤버로서의 자격 요건에 맞는 상황으로 내 병이 진전됨에 따라 결혼 생활 역시 점점 더 악화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내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지요? 라고 말했다. 후에 그녀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질병이 마지막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당신은 나를 증오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증오해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증오한다고 시인하지 않지요? 라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시인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하나 더 있지. 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야. 라고 내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가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하는 것이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나도 좀 울고 나서 자신에게 한 잔의 술을 따랐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맥스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돌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4명의 정신과 의사에게 연속적으로 보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내게 술을 끊도록 하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도 정신과 의사들에게 보냈다. 한때 나는 강아지에게도 정신과적 진단을 내린 기억이 난다. 나는 아니 강아지가 사랑이 더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못난 바보 같은 수의사 보고 그가 뷰어리엘스의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고 얘기해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어째서 내가 강아지를 안기만 하면 그놈은 내 무릎에 오줌을 싸는가를 알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맥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AA에 들어온 이후 그 강아지는 한 번도 내 바지를 적시지 않았고 나 또한 내 바지에 실수하지 않았다. 내가 맥스에 대해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녀는 더욱 심하게 아팠다. 그래서 마침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강철문이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집으로 돌아간 것은 그녀였고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약학대학에서 초기 시절부터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한 후 저녁 내내 집에 약국에서 일했다. 그런 후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서 배운 것들이 빙빙 돌아 깊이 잠들 수가 없었다. 늘 반은 잠이 들고 반은 깨어 있어서 아침이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해결책을 발견했다. 공부가 끝날 무렵 2병의 맥주를 마신 후 침대에 들면 빨리 잠에 들고 깨어날 때 명쾌했다. 나는 학교의 모든 과정 동안 술을 마셨고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약학대학 석사과정,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그리고 특수훈련을 끝으로 개업에 들어가면서 나의 음주량은 계속 늘어만 갔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책임이 계속 늘어난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은 책임을 가지며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면이 필요했다면 당신 또한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나의 음주는 일과 후에 시작되었다. 나는 한밤중 병원 주차장에서 한 발은 차 안에 있고 다른 한 발은 땅을 디디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모른 채 우두커니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기억이 난다. 또한 전화를 끄는 자신을 발견한 후 침대에서 나와 전화에 응답을 했고 전등을 켰고 환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병원으로 급히 가면 내가 그곳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2개의 아스피린을 먹고 아침에 다시 전화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나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밤새도록 월레스 비어리의 영화를 TV에서 보며 술을 마셨다. 더 오래 음주가 계속될수록 술이 나를 잠들게 하는 시간 간격은 짧아졌다. 밤이 새도록 다시 잠들기에 계속 술을 마셔야 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아침 해장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아침 5시를 술을 끝내는 시간으로 정했다. 만일 아침 5시 1분 전이면 다시 잠들기에 술을 마셨지만 5시 1분 이후면 나는 하루 종일 마치 자신이 순교자인 듯이 행동했다. 어느 날 만일 내 환자가 이렇게 심하게 약해졌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자문할 때까지 나는 점차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해결책은 곧바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원기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즉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놓았다. 결국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위해서도 나는 오랫동안 효과가 있도록 45mg의 벤제드린과 짧게 효과가 있도록 45mg의 벤제드린을 복용했다. 나는 하루 동안 정신의 상향 상태를 올리기 위해 좀 더 복용했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복용했다. 지나치게 과다 복용했을 때는 그 효과를 낮추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했다. 때때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약은 청력에 영향을 끼쳤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빨리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벌써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의아해했다. 그래도 나는 내 입을 막을 수 없었다. 효과를 낮추는 과정에서
나는 데메로를 혈관으로 주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몰핀을 맞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주사를 맞은 후에는 한 손은 항상 가려운 코를 긁느라 바빴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구토 증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코데인이나 퍼코단 그리고 안정제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자신을 잠재우기 위해 펜토탈을 정맥 주사했다. 그것은 구강외과 의사가 혈관에 주사를 꽂고 10가지 세십시오라고 말하는 약물이었으며 당신이 둘을 세기 전에 당신을 잠들게 하는 그런 약물이었다. 그 약물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했고 그것은 매우 황홀한 경험이었다. 차마 침대에 누워 아이들과 아내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정맥의 약물을 주사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약물을 가방에, 그 가방은 차 속에, 그리고 차는 차고에 두었다. 다행히 그 차고는 집에 붙어 있었다. 차고 안에서 나는 정맥에 바늘을 꽂고 얼마의 양을 주입해야 할지를 계산했다. 그 계산은 원기를 키우기 위해 약 기운을 낮추고 안정제에 대한 계산은 빼며 수면제는 더하면서 바늘을 빼고 투니켓을 풀어 차에 던지고 차 문을 닫고 복도를 지나 잠에 빠져들기 전에 침대까지 가기에 알맞은 양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적정한 양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밤에는 3번이나 자신을 잠들도록 해야만 했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집에서 끄집어내야 했고 술과 다른 복용 약물들도 같은 방법으로 없애야 했다. 그것들이 주위에 있으면 난 항상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를 발견했는데 특히 알약이 더욱 그랬다. 나는 결코 일생에 내가 약물 중독자이기 때문에 안정제나 원기회복제 혹은 다른 것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나는 그 약을 사용해야만 없어질 증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사용했을 당시에는 의학적인 사용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알약들이 그 알약을 삼키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그것을 복용해야 할 필요를 일으키는 증상을 만들어냈다. 약국의 집에서 자란 의사임의 약사로서 나는 모든 질병에 대한 약물을 갖고 있었고 나는 매우 자주 아팠다. 오늘날 나는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것과 단지 심각한 응급을 위해서라도 주위에 약물을 지니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약물을 집어들면서 나는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술에 무기력하지만 순수 알코올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신께서 나를 본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나는 자신을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게 있어서는 술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본정신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분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주말을 기해 2번이나 절대로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때마다 나는 일요일 아침에 경련을 일으켰고 2번 모두 그랬다. 이때 내 반응은 전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술은 이 경련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와 같은 케이스를 맡은 신경과 전문 의사는 내게 술을 마시는가를 물으려고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내가 왜 그 경련을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메이오 임상진료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첫째로 내게는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자신이 최고의 진찰 전문 의사였고 틀림없이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앉아 경련에 관련된 사실들을 곰곰이 살펴보았다. 성격적인 변화, 매일의 두통, 이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파멸의 느낌, 곧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이것은 내게 분명해졌다. 나는 뇌종양을 가졌고 곧 죽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슬퍼할 것이다. 메이오 임상진료소는 나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였다. 메이오 임상진료소에서 9일 동안의 조사를 거친 후 나는 그 많은 곳 중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그것이 바로 그 새로 된 철문이 꽝 닫힌 때였고 맥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 나는 정신병동에 있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성탄절 밤에 얼음 과자를 먹도록 강요받는 것이 몹시 싫었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 충고에 반대해 결국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나왔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맹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자아이들에게도 말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맥스는 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즉각 내가 무료로 주는 술을 마실 것인가에 대해 크게 다퉜다. 맥스가 이겼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맙소사 나는 말도 하지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듯 8년 전 우리 가족인 맥스, 나 그리고 두 딸들은 이와 같은 성탄절을 보냈던 것이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스카치 한 병을 가지고 침대로 들어갔다. 다음 날 맥스는 신경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메이오 임상진료소의 정신과 의사의 견해를 말해주었다. 그는 그 지역의 한 정신과 의사를 내게 소개해 주었고 그는 곧바로 내가 그 지역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일반 병동에 넣으려고 했지만 맥스와 나는 개인 병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이분이 이 병원의 의사인 것을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녀는 질문했고 결국 나는 개인 병실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정신병원 생활은 매우 느리게 지나갔다. 나는 병원 생활의 요령을 정말 터득할 수 없었다. 나와 같이 좋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들은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내게 가죽 혁대를 만들도록 했다. 그 많은 시간을 학교에 다니고서는 다만 앉아서 가죽 혁대를 만든단 말인가. 더욱이 나는 가르쳐 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소녀는 내게 만드는 법을 4번이나 설명했지만 나는 너무 당혹해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죽 신발 한 쌍과 반쪽의 지갑을 만들 수 있기 전에 몇 번 AA 모임에 갔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 기쁘다. 나는 그 가죽신이 다 헐어 떨어질 때까지 그 후 7년 동안 매일 밤 그 신발을 신었다. 나의 7번째 AA 생일에 내 프로그램의 방향을 알게 된 아내는 가죽 신발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지금 아마도 나는 그 누군가 지녔던 신발보다도 가장 값진 신발을 갖고 있으며 그 일은 어디에서나 기억이 난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그것은 만일 내가 외부 환경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내적인 환경은 편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갇혀있는 동안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편지들과 노트와 처방들과 맥스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소모했다. 또한 맥스는 나의 사무실 간호사였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병들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한 것처럼 새로운 목록을 받기 위해 매일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은 더욱 깊은 병에 걸려 있음에 틀림없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맥스는 아직도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일을 신의 보호에 맡겼다. 우리 각자는 상대의 증인이 되어 3단계를 빅북에 있는 대로 실천했다. 그리고 12단계들을 통해 내적인 환경들을 돌보고 외적인 환경들은 그냥 그 자체로 지나가게 놓아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낡은 생각을 거꾸로 역전시킬 때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쉬워졌다.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앉아있을 때 내 담당 정신과 의사가 뒤편에서 다가와 AA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물었다.
내 반응은 나는 이미 병동의 모든 환자들을 도와주었고 AA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의 제안을 따른다면 실제로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좋은 이유도 없이 동의했다. 잠시 후 한 큼직한 익살꾼이 방으로 성큼 들어오면서 내 이름 프랭크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하하 하고 소리쳤을 때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인생에서 허풍을 떨 수 있는 유일한 점이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안쓰럽게 느꼈다. 그가 변호사라고 내게 말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나의 더 좋은 판단에 거슬러 그날 밤 그와 함께 모임에 갔었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를 거의 무시하기만 하던 정신과 의사가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매일 그는 내게 AA 모임에 관한 질문을 했다. 나는 처음 그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인가 의심했고 AA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지닌 것이 분명해졌다. 즉, 만일 병원에 있는 동안 그가 내게 모임에 충분히 나가도록 한다면 나를 내보낸 후에도 내가 모임에 계속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를 속이기 위해 나는 프랭크에게 매일 밤 모임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프랭크는 그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나를 모임에 가도록 주선해 주었다. 나는 이것은 한 기관을 운영하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프랭크에 대해 정신과 의사에게 보고했다. 그 의사는 별로 당황하지 않은 채 다만 금요일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그 정신과 의사는 나를 병원에서 퇴원시켰다. 맥스와 나는 스스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들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느꼈지만 그들은 확실히 맥스를 돕고 있었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AA 모임에서 내가 말하는 데는 정확히 1년이 걸렸다. 비록 초기의 웃음들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나는 바보스럽다고 생각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나는 번정신이라는 말은 술을 마실 때 취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했다. 한 건장하고 덩치 큰 젊은 친구가 일어나 오늘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참 오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떠들어대기 전에 내게는 해야 할 일이 1000가지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소사 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없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일이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임에서 그들이 말하는 전부는 마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를 목마르게 했다. 나는 많은 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음주는 하나의 작은 문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잔을 포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나는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 문제들이 대부분은 술과는 관련이 없는 이 문제들이 술을 끊은 후 처리할 만하게 되었거나 혹은 간단히 사라져버렸는지 놀라울 뿐이다. 나는 모든 마약들을 이미 포기했고 대부분의 알약 그리고 내가 처음 AA에 왔을 때 남은 술은 모두 버렸다. 7월 초쯤에는 나는 술을 완전히 끊었고 그 후 몇 개월 사이에 모든 알약을 끊었다. 술을 마시려는 강박관념이 떠났을 때 술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기침, 통증, 불안, 불면, 근육경련 혹은 복통과 같은 적절한 증상을 갖게 되었을 때 한 개의 알약도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오늘날 나는 화학적인 약물로 얻었던 마음의 평화에 대한 나의 권리를 모두 사용해버렸다고 느낀다. 그 당시에는 내가 강박관념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강박관념의 결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술을 끊은
본정신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등은 알코올 중독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AA의 사람들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것은 친숙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드디어 받아들임이 나의 음주 문제의 열쇠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AA에 나온 지 7개월쯤 후에 술과 약물을 줄이면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나는 좋습니다, 신이시여. 모든 사람 중에 이상하기도 하고 비록 내가 완전히 허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결국에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해결 안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사라졌다. 그 순간 이후부터 나는 단 한 번에 마시고 싶은 충동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받아들임이 오늘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나의 평온함이 깨졌을 때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 장소, 일 혹은 상황, 내 인생의 어떤 사실이 내게 용납될 수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사람, 장소, 일 혹은 상황을 아마도 이 순간에는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나의 어떤 평온함도 찾을 수 없었다. 신의 세상에서는 결코 어떤 일도 실수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가 나의 알코올 중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나의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고 내가 인생을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행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와 나의 태도들 안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며 모든 남녀는 그저 배우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최고의 비평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와 똑같이 당신도 완전함을 원한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러한 결점을 지적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우리 중 가장 나쁜 사람에게도 조금은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약간의 단점이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이며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AA와 받아들임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자신에 대해 또는 당신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나는 신이 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와 같이 좋은 사람에게 발생한 가장 나쁜 일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것은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사실은 곧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지 않거나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이 인생을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내 인생을 실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보다 좋을 것이다. AA를 알기 전에는 세상이 나를 내 행동에 따라 판단할 때 나는 자신을 나의 내면의 의도로 판단했다. 받아들임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마치 AA가 내게 새로운 한 쌍의 안경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맥스와 나는 이제 35년을 함께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전에 그녀가 수줍고 야인 소녀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그녀 안에서 볼 수 있었다. 아름다움, 매력, 쾌활함, 말을 걸기 쉬운 성품, 유머 감각, 그리고 다른 많은 좋은 인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어 놓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바라보는 것마다 확대시키는 확대경의 마음을 내가 지니는 듯 했다. 맥스를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장점들은 점점 더 성장했고 우리는 결혼했다. 그녀의 모든 성품들은 점점 더 내게 분명해졌고 우리는 갈수록 행복해졌다. 그러나 내가 술을 더욱더 마시게 됐을 때 술은 내 시야에 영향을 끼쳤다. 아내의 장점을 계속해서 보는 대신 그녀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 결점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결점들은 더욱 커지고 늘어났다. 내가 지적한 그녀의 모든 결점들은 더욱더 커졌다.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작아졌다. 내가 술을 더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는 메말라 갔던 것이다. 그런데 A에서 어느 날 내가 렌즈를 거꾸로 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에서 변화시킬 용기는 내가 결혼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었다. AA는 내게 새로운 한 쌍의 안경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아내의 장점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장점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AA 모임에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모임의 결점들, 늦게 시작하거나 길게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 등에 나의 마음을 맞추면 맞출수록 모임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러나 내가 모임에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것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보탤 수 있는가를 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모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다는 그 모임에 무엇이 좋은가에 집중할 때 모임은 점점 더 좋아진다. 오늘 무엇이 좋은가에 마음을 집중하면 나는 좋은 날을 갖게 되고 무엇이 나쁜가에 마음을 집중하면 나는 좋지 못한 날을 갖게 된다. 내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문제는 커지고 내가 해결책에 마음을 집중하면 해결책은 증가한다. 오늘 맥스와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다투곤 했지만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그녀가 어떻게 느끼든 그녀의 감정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는 우리는 자신들과 상호간에 더욱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맥스와 이런 관계를 이루기란 쉽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나의 가정이었으며 아이들과 맥스와의 일이었다. 나는 먼저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 A에 오는 초심자를 나중에 사랑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였다. 결국 마음속에 특히 맥스의 문제로 12단계의 하나하나를 나는 술에 무력하고 가정생활은 나 때문에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단계부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병이 든 가족 모임의 멤버로서 그리고 내가 병든 AA 초심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그녀를 대해야 하는 12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시 해야 했다. 즉 내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나의 평온함은 내 기대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맥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평온함은 낮아진다. 내가 기대를 버릴 때 나는 평온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권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 또한 나의 평온함을 강제로 낮출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나의 평온함과 감정적인 맑은 정신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나는 나의 권리와 기대를 버려야만 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무엇보다도 평온함과 감정적인 맑은 정신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나는 그것들을 최소한 그 당시만이라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받아들임은 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결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앞에 있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는 그분께 맡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인 것이다. 나는 마법의 확대경과 같은 마음을 받아들임에 집중하고 기대들을 떼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평온함은 나의 받아들임의 높이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나는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A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 네. 이렇게 한 의사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험담과 그리고 그에 따른 회복의 경험담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사의 이제 고백에서 그런 게 나오죠. 내가 내 삶의 주체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 공부 측에서는 에고라고 많이 표현하죠. 에고하고 뭐 참나로 구분했었을 때, 그 에고적인 측면은 아까 그 의사의 고백에서 나온 것 같이 외부적인 환경을 조절해서 내면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내면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외부적 환경은 내 통제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맡김이고 받아들임인데요. 이게 외부적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외부적 환경은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다가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싫고 벗어나고 싶고 이런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것만 아니거든요. 이 의사의 부인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한 통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적 억압 혹은 나를 이렇게 막 어떻게 평온함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 외부 세계에 대한 결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합리화합니다.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내가 보기에 안 좋은 행위의 원인들은 다 외부에 있어. 그래서 이 환경들을 바꾸면 나는 당연히 좋아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 탓을 한다는 거고 어떤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이게 성격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병리를 이야기할 때 신경쇠약과 성격 장애로 구분을 크게 하는데 신경쇠약은 모든 게 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고 성격 장애는 이제 다 네 탓이요 하는 거예요. 성격 장애는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본인이 편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신경쇠약이나 성격 장애 둘 다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타인을 괴롭히고 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받아들임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막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되게 힘들죠. 우울하면 안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슬프면 안 되고 기뻐야 되고 불행하면 안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게 다 판단을 내가 스스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도 결국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고 이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거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나의 육체와 내면도 계속 변화하죠. 생각도 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에 대한 주체가 없다. 그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받아들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불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 전편에서 이제
실체적인 종교의 핵심은 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알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의 어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이고 영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12단계 핵심도 거기에 있죠. 그 주체가 없다.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AA에서는 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의 내면에서 자기만의 신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다고 합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